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주어진 어떤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제가 시를 통해서 좀 절대적 시간으로 좀 만들 수 있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 42년 동안 지금까지 시를 쓰고 살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감사한 마음이 있죠. 만일에 제가 시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면 굉장히 불행한 삶이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시인은 맨날 시만 쓰고 일은 안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시인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인은 맨날 가족도 돌보지 않고 일상에서 파기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시인을 생각하시면 오해를 하고 있는 시인에 대한 어떤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야만이 좋은 시를 쓸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시를 쓸 수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련이 오염된 현실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시인도 형량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현실의 고통 속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비로소 시를 쓸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하동에서 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집도 아직 그 하동 읍내 언덕백에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20년 전에 가본 적도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받아주신 산파 할머니도 제가 직접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하동 가서 제 아버지랑 같이 가서 호승아, 이분이 너를 낳을 때 받으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절을 했더니 아휴, 내가 니를 받았는데 이렇게 컸나 하고 막 그렇게 저를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11번째 시집이시더라고요. 여행. 네, 여행이라는 제목의 시집. 네, 그렇습니다. 그 시집의 표제작 여행을 새해 시청자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시로 꼽아주셨던데요. 네. 직접 좀 들려주시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사람이 여행하는 곳은 사람의 마음뿐이다. 아직도 사람이 여행할 수 있는 곳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오지뿐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이여 떠나라. 떠나서 돌아오지 마라. 설산의 창공을 나는 독수리들이 유유히 나의 심장을 쪼아먹을 때까지, 쪼아먹힌 나의 심장이 먼지가 되어 바람에 흩날릴 때까지 돌아오지 마라. 사람이 여행할 수 있는 곳은 사람의 마음의 설산뿐이다. 인생에는 두 가지 여행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삶이라는 여행, 또 하나는 죽음이라는 여행. 그런데 아직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이라는 여행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찾아서 어디로 여행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찾아서 여행하는 거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을 찾아서 우리는 여행하는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를 한번 써봤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찾아가기가 어려우니까 사람의 마음속의 그 사랑의 오지 또는 사랑의 설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고요. 이 시 쓰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뭔가? 저는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행이라는 시를 통해서 한번 사랑의 본질을 제가 깊게 한번 생각해 봤고요. 사랑의 본질은 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용서의 본질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한번 사랑을 선택하면서 살아보면 어떨까? 그러면 이 새해가 더 밝고
보다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고통이 왜 이렇게 많노? 뭐 이런 생각.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눈물이 많노? 이런 생각. 그렇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고통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새해는 왜 오느냐? 고통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라고 오는 거라는 거죠. 시간은 매듭이 없어요. 계속 시간은 그냥 흘러갈 뿐인데 우리 인간이 새해다 이렇게 시간의 매듭을 짓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간의 매듭을 지을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동시에 고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통의 그늘과 또 그 고통의 눈물에 관해서 쓴 시를 한 편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고통이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생각되고 햇빛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그늘이라는 말이 들어있다. 서로 분화될 수 없는 말이다. 그래서 사랑이 시작되면 동시에 고통의 눈물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겠다. 선생님께서 굉장히 그 고통스럽게 보냈던 시간으로 꼽으시는 것 중에 군 시절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주 치열하게 군대에서 시를 쓰셨다고. 제가 경희대학교 문예장학생으로 입학을 했는데 총장 장학금이 1년밖에 안 나왔어요. 문예장학생으로 입학할 때 문단에 정식으로 등단하면 장학금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학년이 되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등록금을 내야 되고 부모님께서는 등록금을 또 주실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군에 입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복무 중에서도 치열하게 시를 쓰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제대할 무렵에 시가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그래서 다시 복학하면서 나머지 3년 동안 또 총장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시를 쓰는 일도 노력하는 일이라는 거죠. 저는 잡지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제 부장께서 성철 스님을 인터뷰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부처님 앞에 3,000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은 안 만나 주시잖아요. 가야산 백년암을 이렇게 해가 질 무렵에 찾아뵈었어요. 그런데 마침 제자 스님이신 원택 스님께서 하룻밤 백년암에 잠을 재워주시고 또 서면 인터뷰를 허락을 받아주시고 또 그때가 마침 하한거 해제일이었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해인사에서 하한거 법문을 마치시고 다시 이제 백년암으로 걸어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때 백년암으로 걸어 올라오실 때 동행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또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성철 스님께서는 제가 뭐라고 여쭈어도 뭐 다 알면서 자꾸 묻노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진 기자는 자꾸 뒷모습만 찍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 중턱에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서 잠시 쉬시기 위해서 턱 긁혀 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팡이를 탁 짚고 평생 입어오신 당신의 그 누더기 옷을 입으시고 그러니까 사진 기자가 그 모습을 막 놓치지 않고 사진을 막 정신없이 열심히 찍는 거예요. 그런데 성철 스님께서 그 사진 기자에게 와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노? 필름이 안 아깝나?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진 기자는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못 들었는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스님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됩니다. 지금 필름을요 벌써 10통도 더 썼습니다. 제가 이제 대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스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그래? 그러면 사진을 찍으려면 1000번을 찍어라.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제 인생의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 때부터 주목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장학생으로 대학교도 입학하시고 문청들의 꿈이랄 수 있는 신춘문예도 3관왕이나 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문학에서는 사실 실패를 모르고 달려오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도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그 신춘문예에 동시, 시, 단편, 소설 이렇게 3군데 당선됐어요. 그래서 제보고 신춘문예 3관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작품을 낼 때마다 탁 당선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내면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당선되었을까요? 떨어졌는데 또 냈기 때문에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주저앉으면 그것으로 실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패했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엎질러진 물 때문에 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먹고 싶어서 물을 한 컵 떴는데 그 물을 엎질렀다. 다시 떠서 먹으면 되잖아요. 1982년에 그 신춘문예 단편 소설이 당선되어서 소설가로서 문단에 다시 재등단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생 때 시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먼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춘문예에 소설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소설을 써야 된다. 그런데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고 소설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10년만 더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소설을 쓰자. 그래서 제가 40대 초반이에요. 정말 직장을 그만뒀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40대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자.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시도 쓰고 열심히 소설도 쓰자. 40대라는 인생의 시간을 제 자신에게 100% 선물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 거예요. 과감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은 40대라는 제 인생의 시간이 제가 생각한 대로 잘 됐을까요? 아닙니다. 소설을 써보니까 소설이 안 되는 거예요. 90년에 별들은 따뜻하다라는 시집이 나오고 나서 97년에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이런 시집이 나올 때까지의 6, 7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제가 시를 썼을까요? 소설을 썼을까요? 소설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소설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혹독한 실패의 쓴잔을 마시고 겪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아, 내가 참 시인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작가로서 시인으로서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실패의 기간들이 왜 없겠어요? 아닙니다. 사람은 다 그런 실패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섬진강 철교 위로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면 그 기차는 이제 전라도 쪽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기차를 한참 바라보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예. 보통 저는 작품 한 편당 30번 내지 40번 정도 평균 그렇게 고쳤습니다. 한 송이의 꽃을 보고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시를 생각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시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요.